2020년 10월 6일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국민의 큰 관심 아래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자꾸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와서 참 골치가 아픕니다. 언제쯤 코로나19가 끝날까요? 장관님들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생이 참 많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건 그렇고 요새 그 코로나 때문인지 AI 면접하는 곳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요즘 대학이나 기업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더 부각되면서 많은 대학과 기업에서 채택한다고 하더군요.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맞아요. AI 면접이 지원자 입장에서는 기본 컴퓨터 장비만 갖추면 돼서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 면접을 볼 수 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만 명 지원자의 이력서를 일일이 검증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찾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LG전자 측에서 AI 면접으로 40% 이상의 지원자들을 대신 검증한다면 2,000명 기준 약 2,400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더군요.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또 기존 대면 면접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인사 담당자의 주관 개입과 이에 따른 평가 오류, 면접관들 간의 편차 문제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더군요. AI 면접은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빅데이터로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대요. 예를 들자면 면접자들의 단어 선택을 분석하거나 기업 내 역량 우수자의 데이터와 비교를 통해서 직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과학기술의 발달 덕분이죠. 근데 그게 공정하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가. 어차피 그 회사에서 만드는 AI면 기존 평가자들을 편향된 시각이 여전히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면접관과의 소통 속에서만 드러나는 지원자의 열정, 역량, 개성, 잠재력들이 있을 텐데 기계가 그걸 다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AI 면접이 완전히 도입되는 것이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교육부 장관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AI 면접을 완전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인적성 검사를 AI 면접으로 대체하는 수준 정도로만 활용하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군요. 하지만 AI 면접이 좋고 나쁘고를 따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 기존의 면접 방식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당연하죠.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아무래도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좋아요. 대통령님 입장하십니다. 장관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네, 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십시오.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국무회의에 참석해주신 장관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은 한국형 뉴딜 정책입니다. 소관 부처 및 관련 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거기부 장관님, 브리핑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네, 알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현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하여 약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와 비대면 유망 산업 육성으로서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5G망을 기반으로 전 산업의 데이터를 수집, 가공, 결합하고 AI 분석 등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능과 역동성을 촉진, 확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58.2조 원을 투입하여 약 90.3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입하여 65.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구조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디지털, 그린 인재 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사회 안전망은 위기 발생 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람 투자는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인 인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안전망 강화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28.4조 원을 투입하여 약 33.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을 통해 첫째, 미래 산업과 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똑똑한 나라. 둘째,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되고 국제사회 기후 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국가. 셋째, 실업 불안에서 벗어나고 격차로 좌절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혁신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과기부 장관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형 뉴딜 정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디지털 뉴딜의 경우 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7가지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AI 바우처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뉴딜 계획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7가지 사업과 관련된 공모를 진행했고, 이번 공모에서 명시한 특화 분야는 금융과 환경, 문화, 교통, 건강, 유통, 통신, 그리고 중소기업, 지역경제, 농업에 이를 정도로 그 영역이 방대해 지역 강점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 산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과 안전망 강화 정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중부 발전은 해상 풍력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 전환 시대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인천 덕적도 해역에 100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조성해 2025년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상 풍력 단지는 하부 기초, 풍력 발전기, 해상 변전소, 해저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하부 기초인 해상 구조물 제작 시 정규직 200명을 신규 고용하고 부가가치 2,200억 원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거와 별도로 풍력단지 건설에 필요한 작업성 건조에 정규직 58명을 신규 고용하고 부가가치 7,200억 원을 창출함으로써 조선 경기 사업 활성화도 예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운영의 인력 확보를 위한 정규직 300명 고용을 비롯해 28,000명의 간접 고용도 예상되고 있어요. 안전망 강화 정책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1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시기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인 한국형 상병수당의 시범사업을 22년부터 추진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의 기준을 22년까지 폐지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으니 뉴딜별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과기부 장관님, 아까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통령님. 디지털 뉴딜은 다시 4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DNA 생태계 강화,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세 번째는 비대면 산업 육성, 네 번째는 SOC 디지털화입니다. DNA 생태계 강화는 다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 개방 및 활용, 1, 2, 3차 전산업 5G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 융합 확산, 5G 이동통신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부 구축,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으로 나뉩니다. 현재 DNA 생태계 강화가 앞서 언급된 디지털 뉴딜의 4가지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DNA 생태계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이유는 빅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는 디지털 장치를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이고, 이것의 가공 방법에 따라 기술 개발은 물론 단기 미래 예측까지 가능할 정도이기에 각국의 기업 및 정부 모두 빅데이터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개방 가능한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를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개방을 통해 데이터댐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 등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을 두어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를 모든 산업으로 확산하려는 사업입니다. 수자원을 저장하는 댐처럼 데이터를 저장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겠다는 의미군요. 저는 이 데이터 댐 사업이 데이터의 가치 여부를 떠나 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곳곳에 산재한 공공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오히려 해외 기업에게 득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꼭 국내외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분야에서 노력한 기업이 개방으로 인해 문제를 겪지 않도록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의견을 한번 내보자면 데이터 떼만 공공 데이터의 접근 권한을 국내 기업에만 한정시키면 어떨까요? 더불어 보안도 같이 강화한다면 해외로 기술이나 지식이 유출될 우려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외교부 장관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 부처 회의에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생태계 강화에 대해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장관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은 다시 모든 초, 중, 고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 강화라는 추진 과제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진 과제에 따라 현 정부가 고성능 와이파이 및 디지털 기기 등의 디지털 교육 환경을 완비하여 온 오프라인 융합 학습 환경을 구현하고 온라인 강의 인프라, 콘텐츠 확충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해 양질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완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말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현재 학생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실에서의 방역으로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강수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에서 노력 중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강수학교는 학급당 인원과 학교 전체의 학생 수를 줄인 학교를 말합니다. 앞서 과기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도 이러한 강수학교의 구축 후에 시행해야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제안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네, 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수업으로 쌍방향 형태의 원격 수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 취약계층의 학생, 학습 결핍이 누적된 학생, 이중언어 환경의 학생 등의 학력 결핍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그들에 비해 높은 사회계층의 학생들은 홈스쿨링이라는 미명하에 사교육을 확대시켜 자녀들의 학력 신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기에 온라인 교육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립원격교육센터를 설립해 사회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원격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그러한 기능은 교육부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센터와 같은 기구와 기관을 추가적으로 설립하기보다는 현재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초기 대응 당시 저희 교육부에서도 원격 교육 준비 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중심 대응은 존재를 하였으나 원격 교육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부재로 초기 대응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원격 교육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 원격 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실제로 프랑스의 국립원격교육센터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활용하여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처럼 저희도 국가적으로 원격 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것 외에도 학교를 지원하는 기능과 함께 비상시 원격 교육 대응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말하는 디지털 인프라 조성은 우선적으로 강수학교가 구축되어야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처가 강수학교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저희 과기부가 협력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는 장관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다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원격 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추진 과제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것들인데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은 이미 논의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한국형 뉴딜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위협에서 의료진과 환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쪽에만 치우치신 것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계획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핵심 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 병원을 3개씩 증설하여 총 18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 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 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닥터앤서 2.0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스마트 병원 증설과 인공지능 정밀 의료기술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도 이 추진 과제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마트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IT 산업의 투자가 필수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다양한 이동통신사들이 병원과 스마트 병원 증설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동통신사들이 병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이는 나중 참고인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원격 근무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용 부담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구상 중이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격 근무 인프라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밀집한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의 전국 주요 거점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 원격 근무에 첨단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하여 일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디지털 워크 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 중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가장 먼저 시작된 만큼 이동 제한과 같은 조치들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원격 근무도 활성화됐어요. 중국 시장조사기관 아이메이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1,800만 개 기업과 직원 3억 명 이상이 재택근무에 돌입했다고 해요. 이렇게 급격하게 확산된 원격 근무 시장을 잡기 위해서 중국 IT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중 중국의 딩딩이라는 메신저가 대표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단순 메신저 기능으로만 이용하다 최근 들어 출퇴근 기록, 결제 요청, 영수증 처리, 퇴근 후 작성하는 업무 일지 등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고 새로운 직원이 대화방에 초대되면 기존에 있던 대화 내용들을 볼 수 있어서 인수인계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단순 업무 처리를 적극 이용하면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 근태관리, 결제 요청 말고도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른 장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중에 원격 제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안 문제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근무 방식이다 보니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첫째로 직장이 아닌 곳에서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하고 두 번째로 원격 근무가 익숙하지 않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재택근무를 시행한 기업들이 늘어났고 이를 계기로 재택근무를 확산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재택근무를 확산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원격 근무에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확대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글로벌 IT 기업 중에서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변화에 도전했고, 우리나라도 SK나 롯데 같은 대기업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역시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대면 산업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단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이번 코로나19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과 유지가 이번 한국형 뉴딜의 궁극적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대면 사업은 기존 오프라인 사업에 종사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면 산업보다 인프라가 부족한 비대면 산업의 육성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면 산업의 육성이 대면 산업의 입지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대면 산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과기부 장관님 말씀대로 현 상황에서 비대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대면 산업과 충돌하지 않는 방면으로 비대면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SOC 디지털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SOC 디지털화는 다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 및 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이라는 추진 과제로 나뉩니다. 4대 분야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말이 도로, 철도, 공항 등의 핵심 기반 시설 및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로에는 자율차와 같은 미래 교통수단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 국도와 4차로 이상 지방 주요 간선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에는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 상태를 진단하고 다자간 대용량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4세대 철도 무선망을 구축하고 전국 15개 공항에서도 비대면 생체 인식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하청 같은 경우도 수재의 대응과 하청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국 73개 국가하청 배수시설에 대한 자동 원격 제어 시스템과 국가하청 배수시설에 하청관리용 CCTV를 설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청 전 구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막대한 비용이 소모될 것 같은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가 하청 배수 시설 운영은 민간 수문 관리인이 현장에서 직접 하청 수위를 육안으로 보고 배수 시설을 임의로 디지털화해야 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경지 및 가옥에 수많은 침수 피해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배수시설을 임의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국가청 배수시설을 디지털화하여 수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과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장관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하면 스마트시티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제4차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로서 세종과 부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각 지자체에서도 스마트시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말한 생활형 SOC, 노후 인프라 개선, 광역교통망, 도시재생 뉴딜 등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투자 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의 형태로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서 저는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구성 자체가 성공하려면 민간 주도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해외 부문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첫 번째, 정부의 개방성, 두 번째, 민간의 주도 및 제한이 가능한 자율성, 세 번째,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꼽았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론트 사업은 2001년 캐나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2017년 전 세계 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공모해 구글 알파벳 자회사이자 전문 기업인 사이드워크랩스의 기획안을 채택했어요. 이와 같이 민간의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가 민간 제안에 대해 높은 수용성과 개방성을 갖춘 것이 미래 토론토가 스마트시티 경쟁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자면 핀란드는 헬싱키 시내 칼라사타마 구역에 하루 1시간 더라는 슬로건으로 스마트 구역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칼라사타마의 성공 비결은 각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주민, 기업,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을 통해서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세계 최초로 무인 자율버스를 일반 도로에서 시범 운행하는 등 20여 가지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실증하면서 그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주요 스마트시티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민간이 스마트시티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워터프론트 토론토 사례처럼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할 특수목적 법인 내에서 민간의 권한을 확대해 주도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행정적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칼라사타마 사례처럼 지역 주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시티 산업은 SOC와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형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님.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추진 과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두 번째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세 번째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건물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설비가 낙후되어 평소보다 과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따라서 오래된 건물들의 설비, 단열 등을 재건해 평소보다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는 사업인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에요. 민간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군요. 계속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임대주택 22만 5천 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중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화를 2023년까지 조기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 공공건물에서부터 주도적,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에너지 목표 관리제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절감 목표를 부과하여 이행 실적을 검증 관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물에도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민간 건물에도 적용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녹색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 민간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서 발급 및 건축물 대장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동산 매매, 임대 등의 중개 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서를 추진하는 방안 또한 의무화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린 리모델링은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레인에 국제무역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은 두 개의 타워 사이에 설치된 29m 높이의 풍력 터빈 3개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베이돛과 닮은 두 건물이 프로펠러의 날개 역할을 대신해 바람의 속도를 높여 터빈을 돌려 완전 가동 시 건물에 필요한 전력의 11에서 15% 내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냅니다. 네, 맞아요.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의 41코퍼스케아는 이중으로 감싼 내벽과 공간의 75% 정도를 채우고 있는 자연채광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고 해요. 그 밖에도 옥상에 식물을 심어 열섬 현상을 예방하는 등 건물 구석구석에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에 관해 더 말씀하실 장관님 계십니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전 정권 사업에서 이름만 바꿨다 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 이유가 매년 수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개념이 불투명하고 그린 리모델링의 핵심인 온실가스 저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중인데 다른 장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업은 낙후 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전부 다 끌어올리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선 온실가스 저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일자리 창출은 이번 사업의 목표를 총 사업비 20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약 24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지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장관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미래 기후변화, 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 산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영역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세부 사업 중 녹색 산업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산업 단지 조성에 세부적인 초점을 맞춰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녹색 산업의 앵커 기업 및 산업 단지 등 활동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은 단 6곳에 불과하고 유사업종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과 기관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인 클러스터는 한 곳밖에 없을 뿐더러 그마저도 한 분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9조 원을 투자해 유망기업 및 선도 분야를 육성시키고 저탄소 녹색 산단을 조성하여 녹색 혁신을 도모하고자 해요. 이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을 2022년에는 55개, 2025년에는 123개까지 늘릴 계획이며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에요. 들어보니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은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장관님, 협력하는 각 분야에 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기업 산업 분야는 국내 환경 산업의 주력화, 규모화를 위해 양질의 녹색 기업을 육성하고 녹색 융합 클러스터 등 직접 지역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녹색 융합 클러스터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 역시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제조 공정 분야는 환경 규제 대응 및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작업장 진단, 설비 교체 등 생산 방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저배출하는 녹색 공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부 과기부 장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의 세부 사업인 유망 녹색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유망 녹색 기업 육성 사업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그린 뉴딜 유망 기업 40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0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유망 기업 선정 기준은 미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예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3차 추가 경정 예산으로 양부처는 총 407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고요. 또 선정된 기업에게는 향후 3년간 기술개발과 사업 자금으로 최대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말로만 들어서는 육성 사업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예시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유망 녹색 기업 육성 사업의 예시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들 수 있어요. 이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건물을 지어서 기업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인재들을 모아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하는 창업 생태계예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직접 하되 유능한 인재들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가 손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주거, 생활, 문화, 인프라 등 생활형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공간을 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기술 등을 타운 조성 과정에 접목하고 타운 내에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망 녹색 기업 육성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클린팩토리 사업을 그린 뉴딜의 신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중소, 중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생산 단계부터 4대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제조 공정을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맞는 친환경, 맞춤형 생산 설비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는 산업 부분 온실가스의 77%, 에너지 소비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클린팩토리 사업에 대한 산단의 친환경화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요. 아울러 사업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은 물론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사업장 입장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어요. 저탄소, 녹색 성장에 관련된 여러 정책이나 사업은 이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그린 뉴딜이 이전의 정책들과는 차별화되는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실 장관님 계십니까? 이전 정책들과는 달리 저탄소, 녹색 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부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태계 산업 전반에 펼치기 위한 생태계를 구상한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의 차별화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산업에서도 녹색 기술 관련 상품을 보유한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그 경쟁력이 우수할수록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요.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산업은 녹색 기술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얘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망 강화의 추진 방향 중 하나인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기 전 고용사회 안전망의 정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사회안전망은 기존 사회보장제도 아래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대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안전망 가운데 고용의 유지와 창출, 신규 진입 또는 복귀 등을 위한 안전망을 고용안전망이라 정의합니다.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도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다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근로자와 가정의 생활 안정 및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의 유형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 육아 지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의 부담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지게 됩니다.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 개발의 경우는 사업자가 홀로 그 부담을 지게 돼요.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전 및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지원하는 것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한 훈련을 받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뉘게 되죠.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까? 맞아요. 하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고용보험 제도가 고용 충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급여 기여 대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급여 총액과 기여 총액을 대비한 고용보험의 전체 수익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합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고용보험을 잘 이용하는 것이 고용안정에 필수적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고용보험 지원 교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자체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재부 교육부 장관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장 측에서 고용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우편이나 SMS로 보내고 안내문을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 각 행정복지센터에 구비해 놓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상으로는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임의급여를 장래 보조비와 본인 부담금만으로 한정해 상병수당은 제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을 도입했어요. 국제노동기구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상병수당을 각 국가에 권고해왔고, WHO와 UN은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 요소로서 국가 수준의 사회보장 최저선에 포함하도록 요구해온 바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병수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많아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영역을 수행한 후 2022년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 방식이나 지원 조건, 관련 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병수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1조에서 2조 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가는 상병수당보다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지출이 급증한 데다 경제 위축으로 세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이 추가 도입된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 외에는 기금을 마련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도덕적 해이나 부정수급을 줄이지 못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으면서 상병수당을 타내려는 이른바 나이로 환자를 발현하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병가조차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병직된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작업 역시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 장관님의 말씀처럼 부정수급은 실업급여에도 제기되고 있을 만큼 소홀히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기간을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강행하고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지원을 제한할 생각이어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앞서 말했던 디지털 뉴딜에서 스마트 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자 다양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이동통신사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까? 참고인 들어오라고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참고인 이동통신사 대표 조나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인님. 앞서 스마트 병원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이동통신사들이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이동통신사의 경우 삼성 서울병원과 지난해 9월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세계 최초 5G 스마트 병원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가지 서비스 검증을 완료했고 지난 6월 30일 서울 아산병원과 스마트 병원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스마트 병원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군요. 검증된 서비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5G 디지털 병리 진단입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특성을 가지고 있는 5G 네트워크를 통해 병원 내 병리과 사무실에 장당 4GB 수준의 고용량 데이터 조회를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기존의 병리 진단할 때는
조직을 떼어내고 수술실 옆 담당 병리 교수에게 전달하며 도보로 20분이나 걸리던 것인데요. 이 기술은 그렇게 아깝게 소요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장당 용량이 4GB에 달하며 확실히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데이터 전송이 어려웠겠군요. 네, 한 삼성 서울병원 관계자의 말로는 하루 500명 정도를 치료하며 의사 10명이 3곳밖에 없는 장비를 찾아 쫓아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5G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병원 내 어디서나 병리 데이터 조회가 가능해 다양한 병리과 교수진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5G 디지털 병리 진단 서비스를 통해 의료진의 이동 없이도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해지면 확실히 효율성이 크게 오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양성자 치료 정보 조회입니다. 5G를 통해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병원 어디서든 의료진이 원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CT, MRI 치료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양성자 센터 간 1km 정도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 이동 없이 치료 정보를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차세대형 치료법인 양성자 치료는 현재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크게 줄여 꿈의 치료라고 불리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불편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많은 환자들의 영상 정보를 의료진이 확인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담당 의사가 모두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랐겠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치료 정보를 담은 CT, MRI 장치 등이 고용량 고화질이기 때문에 교수 사무실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후 1km 거리를 이동해 종약 위치와 치료 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5G 네트워크로 영상을 전송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덕분에 공간 제약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5G 수술 지도입니다. 5G 수술 지도는 5G를 이용한 싱크캠으로 수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수습 의료진들의 교육에 사용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더불어 AR과 VR도 도입해 더욱 효과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의학 드라마를 자주 보는데 드라마를 보면 실습생들은 항상 집도의 뒤에서 쳐다보기만 해서 저게 공부가 잘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도입된다면 훨씬 배우기 편해질 것 같습니다. 수술 중인 교수 시점의 영상과 음성을 수술실에서 벗어나 많은 수습 의료진들이 있는 강의실에서 보게 된다면 교육의 질이 올라가 실습생들의 전문성을 키우는데도 더욱 효과가 클 것 같네요. 네, 기대 효과가 아주 큽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는 로봇으로 수술장에서 의료 폐기물 등을 버리는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물 운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2, 3차 감염이 유발되는 것들을 배신하면서 감염병 대처에도 효과적입니다. 5G 자율주행 운반 로봇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한 기업이 5G 자율주행 운반 카트를 적용하여 작업자 간의 이동 거리를 47%나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5G 스마트 병원 구축에도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G 스마트 병원 역시 자율주행 운반 로봇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로봇이 실내 지도를 작성하고 최적의 이동 경로를 탐색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료 폐기물 처리 및 의료용품 배송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 폐기물이면 아무래도 도난이나 분실 시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한 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로봇에는 배송 중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잠금 장치가 되어 있고 관리자가 로봇 관제 시스템을 이용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사용 이력이나 배송 스케줄 등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5G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끊김이나 지연은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케어 기버입니다. 이는 AI 서비스를 이용해 입원 환자가 병실을 제어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환자의 동의하에 의료진이 환자의 몸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서 긴급 상황에 의료진이 더욱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케어기버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케어기버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환자 경험을 강조한 말로 직원 모두가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 성과를 제공하는 최고의 전문가라는 것을 뜻합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들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 문화가 그동안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도제식 수직적 관계가 남아있다는 평을 받기도 하죠. 스마트 케어기버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직뿐만 아니라 환자가 병원 입구에 들어서면서 만나는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갖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마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 케어기버를 도입한다면 입원 환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실을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이 스마트 케어 기버는 저희 회사의 AI 서비스의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 스피커를 설치해 입원 환자가 음성만으로 병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음성 명령만으로도 실내 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 또한 위급사항이 발생할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간호 스테이션과의 음성 통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 케어 기버를 비롯하여 앞서 참고인이 말씀하신 기술들이 병원에 이용된다면 병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편리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까지 18개의 스마트 병원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병원 증설 이후에도 꾸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이동통신사도 스마트 병원의 구축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많은 병원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네, 기술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고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국형 뉴딜 정책은 이러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 정책은 각 일시적인 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총리님 의견에 동의해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어요. 따라서 이번 한국형 뉴딜 정책을 잘 유지한다면 우리가 세계 경제 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어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그린화 또한 피할 수 없는 정책 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기존에 추진해오고 있던 정책들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형 코로나 정책이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정책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공공부문 주도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실제 수요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며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 방식을 사업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에서 벗어나 미래 전략 부분의 기술 선점과 기존 산업의 경쟁력 보강 부분에 집중된 R&D 투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환경부 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탄소 산업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2%씩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친화적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의 한국형 뉴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 추구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형 뉴딜을 통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실 장관님 계십니까? 한국형 뉴딜 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번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업은 단기성 소비 지출 성격이 강해 신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 구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의 수요를 줄여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논의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된 경우가 꽤 있어요.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국형 뉴딜 정책은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오늘 회의를 바탕으로 한국형 뉴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정진아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형 뉴딜이라는 사안을 가지고 국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고생 중이신 의료진 분들께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현 대한민국 저성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대공황 이후 전례 없는 극심한 경기 침체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가속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이 촉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그린 경제로의 전환으로 일자리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자리 미스매치, 저속력, 노동 수요 감소 등 함께 진행되며 실업 양극화 등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안전망 강화를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들을 핵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뉴딜입니다. 저희는 앞선 논의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데이터된 부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가공 방법에 따라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것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데이터댐을 통해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모을 것입니다. 또 데이터댐의 접근 권한을 국내 기업에만 한정시키고 보안을 철저히 하여 해외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내 기업을 보호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데이터댐 사업을 통해 디지털 뉴딜과 함께 약 90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미래 산업과 행정 혁신을 선도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똑똑한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 산업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녹색 산업의 기반이 될 앵커 기업과 산업단지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25년까지 총 사업비 약 5조 원을 투입하여 유망 기업 및 선도 분야를 육성시키고 저탄소 녹색 3단을 조성하여 녹색 혁신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관련 부처들이 협업해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과 같은 기술들을 접목해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같은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비롯한 그린 뉴딜을 통해 약 66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의 기후 논의를 선도하는 그린 선도 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입니다. 안전망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사람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훈련 기회의 장벽을 낮추고 산업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직업 훈련 콘텐츠 오픈마켓을 통해 공공, 민간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보유하고 개발한 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기업과 대학이
훈련 과정을 쉽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학습 관리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새롭게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이들뿐만 아니라 중장년 재직자의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비롯한 안전망 강화를 통해 약 34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실업 불안을 해소하고 격차로 인한 좌절이 없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국형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 경로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는 정부만의 노력이 아닌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모두 혼신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성공적인 발돋움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평을 맡은 행정학과 서지혁입니다. 어떻게 준비했어요? 연습이나 이런 거는? 줌으로 하시죠. 또 어쩐지 이게 뭔가 퍼즐이 맞아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딱딱 들면서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선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족한 준비를 분명히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테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모국이 공연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감사와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공연 오늘 이제 거의 뭐 한 2시간 정도, 1시간 지금 2시 반에 시작해서요. 지금 4시 반쯤 됐는데 이렇게 2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열연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줌으로 쭉 봤는데 발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줌을 통해서도 분명히 제가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어떤 쟁점들을 논의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연 자체도, 연기 자체도 굉장히 수준 높은 연기를 하셨다는 평가를 제가 드리고요. 이제 그 공연의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모국이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의국무회의는 이른바 우리나라 국가 전체 정책의 조정 그리고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제로 삼은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후반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굉장히 중요한 축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담론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담론을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국무회의라는 자리를 모의로 만들지만 그 자리 안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공방도 하고 또는 합의도 이끌어내고 그래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심해서 스터디를 하시고 그 내용들을 대본 안에 굉장히 잘 담아내셨다는 점에서 대본팀의 노고에 굉장히 제가 각별하게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수준 높은 대본을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한국형 뉴딜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마 이게 고민을 좀 더 하시고 대본을 작성했다면 이게 과연 진짜 뉴인가? 아니면 딜이라면 이건 무엇과 딜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각본 안에, 대본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실제 요 안에서 장관들끼리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 터지게 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머리 아프게 서로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그런 스토리들, 좀 갈등의 어떤 요소들이 조금 더 극화돼서 이게 들어갔다면 여러분들이 모의국무회의를 통해서 다루는 우리 국정운영 방향의 중요한 주제인 뉴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관의 어떤 대립되는 그 가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됐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제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비교적 생소한 뉴딜이라는 개념, 한국형 뉴딜이라는 개념을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와 잘 결합시켜서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또 연기를 하셨다는 점에서 그 수준만으로도 우리 부경대 행정학과 모의국무위원회 그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그 아주 자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공연이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는 또 1일 1강이죠. 그래서 또 1막에서 굉장히 열심히 깡춤을 추신 그 우리 선생님, 우리 학생 인상적으로 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공연 준비하고 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학과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마 행정학과를 구성하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선후배들, 졸업한 선배들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모의국무회의가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이렇게 공연을 했듯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쭉 우리 행정학과가 있는 한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성황 리에 이 모의 공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감함 비슷한 느낌인데. 자, 지금 어딜 봐야 되나? 카메라를 의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금번 20대 모의국무회의 준비위원회 지도교수이자 그리고 올해 행정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부경대 행정학과의 이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다사다난했고 모기를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와서 2004년, 2005년에 2회 동안 지도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연구전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원래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하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모기를 5년 지도교수를 맡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에 거의 한 4분의 1 이상을 모기 지도교수를 맡았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았었는데 올해만큼 또 이런 경우는 처음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근데 아까 공연 딱 시작하는 걸 보고는 역시 정말 우리 모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댓글을 남긴 게 모기 forever 댓글을 남겼었는데 실제로 저희 모기는 우리 행정학과의 대표적인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소모임이고 그리고 이 모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계속 성장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서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기쁘고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위원장단 그리고 지금 오늘 연극을 수행해준 우리 학생들 감사하다는 말 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지만 정말 수고 많았고 그리고 아마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은 우리 뭐랄까 이를 넘어선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분위기가 좋아질 때 우리 한번 확실하게 모여가지고 그때 오늘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 다 풀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단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